자,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2주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역시 계속해서 1장의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까지 1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번 시간에는 3절 정신건강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길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건강 사회복지 학문적인 발달은 이제 또 뒤에 다루게 되는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정신건강 사회복지 그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그 정신 질환에 대한 건강에 대한 사회적 역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챕터가 제목이 그렇게 썩 적절하지 않아서요.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과 사회 처우의 역사적 변천이 반고로 일본인데 이것은 서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서양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좀 제목이 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요. 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처우 역사적 변천인데 일단 서양 얘기입니다. 서양에 초점을 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걸 다루는 이유는 정신질환 혹은 정신장애를 보는 입장이나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했는지에 따라서 즉 그 시대 그 사회가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소위 말하는 미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친 사람들, 정신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에 대해서 사회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처우나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사회적 시선은 사실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굉장히 배제적이고 사회통합적이지 않아서 배제, 격리, 분리, 차별에 가까운 시선을 갖고 있는데요. 과거는 어땠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선사시대부터 보고 있는데 신이 정해놓은 금기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벌을 받아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요. 또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천벌 받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자 지금 그 정신 이상자가 된 것 이것의 결과가 신의 벌이라면 그러면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또는 전생에 죄를 지었다면 뭔가 이제 그 속죄할 만한 어떤 일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게 해결될 거다라고 이게 원인이니까 여기가 결과고요. 자 그럼 이걸 뭔가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치료하게 됐다는 겁니다. 샤머니즘적으로 부적을 사용해서 병을 치료하려고 했고요. 그게 신의 벌을 풀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나을 거다. 또는 굿이나 의식 또는 주문 등을 행했고 정신질환자를 제물로 헌상하거나 그 실제로 과거의 선사시대 고대 사회에서 그 종교 의식에서 동물을 이제 그 바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을 제물로 그 살인을 하고 바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야만 신의 벌이 풀리니까. 그래서 정신 이상자를 이 사람 한 명을 제물로 바쳐서 나머지 정신장애인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거고요. 또는 매질을 하거나 이런 등의 행위가 주로 행해졌습니다. 이게 교재 표현은 선사시대라고 표현되어 있고 고대 사회를 의미하는 겁니다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와는 동떨어진 아주 먼 옛날 오래전 얘기처럼 들리어서 이게 도무지 이상한 그런데 이것이 그 현재 사회에서도 일정한 영향력이 있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침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필요해침입니다. 이건 뇌는 번개죠. 번개를 피하는 침.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에 이렇게 있으면 필요해침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번개를 이렇게 쭉 쳤을 때 사람한테 오지 않고 이 필요해침을 가서 번개 피해가 줄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번개가 쭉 와서 이 사람을 맞아서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이걸 필요침이라고 하는데 필요침이 그 발견이 돼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건 뭐 불과 한 2, 300년 전입니다. 미국의 독립운동에 나와 있는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 정치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과학자이기도 해서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 필요치매 개념을 처음 적용하면서 발견하면서 이것은 뭐 발명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죠. 발견하면서 이걸 이제 우리 사회에 도입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기 시작했던 게 뭐 불과 한 200여 년 전, 300년도 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신이 정해놓은 금기를 범했기 때문에 신의 벌 받는 게 이 사람이 번개를 맞았어요. 그건 신의 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벤자민 플랭클린 사람이 필요침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필요침이 번개를 피할 수 있다. 이건 신을 모독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신의 처벌받는 건데 그 처벌을 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대단히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필요침이라는 게 처음 발견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비난과 비판 이런 거 도입하면 안 된다. 신의 의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비판됐던 상황. 이게 뭐 그렇게 오래전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그 어떤 면에선 고대에 신의 벌을 받아서 뭐 이상한 행동도 하고 환청도 들리고 미친 행동을 하는 것이 뭔가 처벌적인 신의 처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 전생에 죄를 지어서 처벌받는 거 이건 방어기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어기제 중에 남 탓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탓하는 것도 있죠. 자기에게로 향함. 사실 이게 이론서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는데 투사는 남 탓하는 거고요. 사실 자기한테 원인이 있지만 남 탓하는 거라면 이 방어기제 중에 자기에게로 향함은 내 탓하는 겁니다. 자식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입장에서 그 슬픔을 감당하기 어렵죠. 뭐 특별한 뭘 잘못한 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 이유를 찾고 싶은 겁니다. 이 슬픔에 내가 이런 불행을 겪어야 내가 이렇게 불행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핑계거리라도 찾으면 그렇게라도 마음이 안정을 취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내 자식이 먼저 죽은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종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정신장애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불행을 겪어야 되는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본인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타이라면 그것은 뭐 이제 남 탓한 투사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다가 이번에 양과로 이번에 고대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면 우리가 고대 그리스라고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는 현재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가 아닌 고대 그리스 이렇게 고대를 앞에서 꼭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이제 의사 선서의 그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질환이 신의 벌이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과 똑같은 질병이고 생리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고대의 신의 처벌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난 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것일 수 있겠지만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연구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질병과 똑같다고 봤고 생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피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정신질환이 발생한 거다 이런 관점을 접근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교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히포크라테스가 뭐 피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럴 때 이런 정신과적인 증상이 나타났다는 걸 분류하기도 했는데 그건 뭐 의미가 없어서 다루진 않았고요. 하여간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적인 별도의 어떤 접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뭐 피를 뽑거나 이러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정신장애를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 방법은 피를 뽑는다거나 뭐 때린다거나 담금질을 한다거나 사람을 괴롭히는 신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신과적인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신의 처벌이라는 관점은 벗어났습니다만 자, 그러나 그는 의학을 종교나 미신으로부터 분리해서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최초로 의학적인 모형을 적용해서 샤머니즘적인 개념에서 탈피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현대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네로 황제의 경우에는 네로 황제가 활쏘기 연습을 하는데 관역이 있겠죠. 활을 이렇게 쭉 쏘가지고 여기 관역이 있을 텐데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1점 아니 가운데가 더 점수가 높죠. 이런 관역이 아니고 실제로 정신장인을 이렇게 세워놓고 뭐 정신장애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인을 세워놓고 실제 화살을 쏴서 그러니까 여기에 관역인 겁니다. 맞으면 죽는 거고요. 그리고 좋아하겠죠. 잘 쐈다 이러면서 뭐 빗나가면 사는 건데 이제 뭐 싫어하겠죠. 실제로 활쏘기를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관역으로 놓고 활쏘기 연습을 했던 그런 기록도 로마 시대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잔혹하게 사회가 바라봤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세 시대인데요.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기로 악령론이 재출현했습니다. 고대 선사 시대의 사회처럼 그래서 정신질환을 악령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했고 이 시기에는 정신질환자들에게 매질이나 고문을 하고 화형, 교수형, 수장 등에 처형을 했고 쇠사슬로 묶어서 감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을 쫓아내는 사실 현대에도 이런 관점을 가진 경우가 뭐 적지 않게 있기도 하죠. 악령을 쫓아내려면 이렇게 해야 그리고 뭐 살던 죽던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쫓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봤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그림으로 이제 이때는 아직 중세이기 때문에 사진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보면 여기에 지금 화형에 처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불길이고요. 마녀사냥이란 단어는 지금도 비유적으로 많이 쓰죠. 정신질환을 가진 특히 여성들이 마녀,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간주돼서 지금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귀를 쫓아내서 마귀를 어떻게든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마귀 들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불태워 죽인 겁니다. 이 마녀사냥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출발점인 건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공개적으로 화형에 처하고 물에 빠뜨리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선 물에 빠뜨려 놓고 뭐 마귀가 들리지 않았다면 신이 구해줄 거고 마귀가 들려서 물에 빠져 죽으면 그건 잘 된 거고 뭐 이렇게까지 바라봤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정신과 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녀로 몰려서 비난받으면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죽임이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을 내리자면 중세 때 이런 상황, 그 환청이 들리고 이제 과격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마귀가 들려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우를 받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중세 시대인데요. 사람이 지금 거꾸로 매달려서 있는 겁니다.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아주 뭐 잔혹하게 이제 여기에 지금 톱이죠. 톱. 아주 뭐 잔혹한 처우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그 박해와 뭐 이제 그 뭐 아주 그야말로 잔혹한 처우의 대상이 됐던 시기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정신장애가 이 당시에도 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식됐던 시기여서 뇌를 막 이렇게 드릴로 구멍을 냈던 시기입니다. 정신적인 현대적인 치료는 물론 거리가 멀고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 보면 뭔가 여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라고 봤던 시기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이 유골은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데 이 흔적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또는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을 이렇게 방금처럼 구멍을 뚫어서 드릴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던 것이 이제 중세 이전의 사회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역시 그 아주 중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뭐 한 100년, 200년 전까지도 계속 이런 시도는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인류 사회에서. 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문예 부흥이라고도 하는데 중세가 끝나고 다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도래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처럼 여러 가지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한 그 이제 문화나 활동들이 활성화됐던 신 중심에서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된 시대를 르네상스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정신질환자들을 대거 수용하기 시작했고요. 시설에 수용과 감금의 시대가 이 시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전엔 뭐 수용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냥 뭐 죽이면 되는 거죠. 수용과 감금의 시대가 개막이 돼서 20세기 초까지 지속이 됐고요. 병원에서의 치료는 쇠고랑 및 쇠사슬 채우기, 투고 입히기, 특수의자에 앉히기, 독방에 가두기 등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전부였고 감금 및 억류가 치료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여기부터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용됐던 틀이 남아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아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기 들어간 게 과거처럼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가두어진 상황인데 뭐 이렇게 가두어져서 그 이제 사실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치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감금의 의미죠. 이렇게 가두어졌던 것이 대부분의 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처우의 전부였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대규모 시설입니다. 런던 Asylum for the Insane, 미친 사람들, The Insane 이란 표현이고요. 물론 지금은 정신장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미친 사람들을 가두는 수용시설, 런던에 있었던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 탈시설과 이전에 그 대규모 시설, 지금은 텅텅 비어있는 시설에 방문했던 그 상황을 했었는데요. 하여간 이것보다 훨씬 더 컸었습니다. 부지가 하여간 엄청나게 넓어서요. 이런 정도의 건물들이 7, 8채가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규모가 컸던 시설들이 있었던 건데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부터 그 이전에 뭐 불에 태워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도적인 편이 된 거지만 물론 뭐 상황은 굉장히 비참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18세기 후반부터 인도주의적인 접근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의학이 급속도로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과학적인 관심이 생기고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서 정신질환도 분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유럽과 미국에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현대 정신역동의학,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의미하는 건데요. 일단 그 독일의 에밀 크레펠린, 정신의학의 역사에선 꽤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람인데요. 정신의학의 질서와 체계를 가져온, 그러니까 지금 뭐 조현병, 우울증, 뭐 강박증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다룰 텐데 이런 것들을 분류하기 시작한, 물론 뭐 처음에 분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과는 많이 다른 낮은 수준입니다만 그런 체계적인 분류를 시작했던 학자입니다. 심리적 장애의 증상군을 분류해서 기술적인 정신의학에 공헌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이건 뭐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이트 이론 많이 알고 있으니까 시도했는데 1920년대와 30년대에 정신의학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현대 정신치료에 있어서 아주 큰 그 이제 흔적을 남기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항정신병 약물, 그러니까 그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는 증상들, 환청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항정신병 약물의 발견과 사용의 확대로 의료 모델이 절정을 이루게 됐고요. 탈시설화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례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건 탈시설화 정상화 때 다뤘던 그 내용입니다. 사회통합. 자, 2번에 정신건강사회복지 발달 과정과 개입 영역의 확대인데, 자, 이거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재에 있는 제목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지금 이것은 2번은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1번이 서해 역사였다면 2번은 우리나라 역사인데 제목이 뭔가 좀 그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아니고요. 역사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태동기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맥락은 앞에서 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현대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그 간략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태동기 1940년대에서 60년대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45년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조직되면서 사회복지사 권기주가 최초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와 함께 청소년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을 했고요. 1958년도에는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개설되면서 정신의학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그때 명칭은 물론 이것과 다릅니다만 심리학자 및 법률 전문가들이 팀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립아동상담소가 아동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사와 그 공헌을 갖고 있습니다. 1962년 에는 국립정신병원이 개설되고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의 실습이 병원에서 실시가 됐는데요. 그 1991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내가 학부 때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때 첫 실습을 여기로 나갔었습니다. 두 번째 실습이었습니다. 실습을 두 학기 했는데 두 번째 학기가 국립정신병원이었었어요. 앞으로 또 관련된 기회에 이 실습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역사를 다루고 있어서요. 65년도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돼서 학과 아니고 과 일반의 의료 업무와 함께 정신과 업무가 시작이 됐고요. 자, 70년대부터 80년대 발전기, 이 시기에는 1973년도 의료법 시행령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정신병원만은 아니었어요. 모든 병원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종합병원 이상에는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정신병원이나 모든 이제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그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 시작했는데 정신병원에서는 규모가 큰 정신병원에서는 정신의료 사회복지사를 이제 고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1986년도에 지역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돼서 미국의 심리사회적 재활 모델의 하나인 클럽하우스 모델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태화 샘솟는 집이 개원했고요. 자, 이것도 역시 그 후반부에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만 다루고 있으니까요. 클럽하우스, 자, 클럽 활동을 하는 집인데요. 클럽 활동, 일종의 동호회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학이라면 동아리 활동처럼 산악회처럼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을 클럽 활동인데 클럽 활동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들이 아주 정신장애인 아주 현저한 치료 또는 집단 프로그램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서 일상생활 하듯이 여기에 모여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회적응을 높여나가는, 그러니까 아주 현저한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비슷하게 접근해서 그래서 이들의 사회 통합과 적응을 기능을 높이자라는 것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199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약 100여 개에 이르는 기관과 200병상 미만의 중소정신과 의원 등에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이제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1993년도에는 한국정신의료 사회사업학회, 지금은 다 건강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창립됐고요. 97년도 7월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수련제도를 실시해서 소정의 교육과 임상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이걸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95년도 12월에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돼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법적으로 정신건강 전문요원, 간호사와 임상심리사와 함께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제도적으로 확고해졌고요. 최근 들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중독관리,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등의 사업에도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어서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하나하나 좀 더 다룰 기회들이 있고요. 지금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1장까지 마치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